아빠 찬스다 뭐다 그러잖아요. 기본적인 거. 예, 소상공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장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경제에서 기회만큼은 공정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지속 가능한 그런 살맛 나는 경제.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크리스마스 앞두고 있는데 즐거운 소식이 많진 않죠. 오늘 아이들 전면 등교도 일시적으로 다시 중단이 됐는데 0856님 금요일날 세차하셨어요? 금요일날 세차했는데 토요일날 아주 큰 눈이 왔죠. 그 다 세차 다시 해야겠네요. 씁쓸하다고 보내주셨고요. 김도영님, 김밀건님 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유캡틴님 꽃갈콘 제 머리에 이 트리가 이게 어마어마하죠. 무거워가지고 자꾸 내려가는데 요렇게라도 한번 웃고 가시라고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소식 들어오는 거 보니까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검사하는 선별 검사소들이 이제 도보 방식으로 잇따라 바꾼다고 하네요. 특히 서초구 등은 한 개 차선이 거의 마비가 될 정도였는데 아마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설해마을 맞은편에 있었던 그쪽도 이제 도보 방식으로 바꾸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네요. 확인해보시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은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그거 좀 따져보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받은 분들의 75%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문제는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요 아이템을 하나 장착해주고 가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인벤토리에 필살기, 우리 필승법 하나 주고 가셔야죠. 네.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를 앞지르는 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네요. 네, 변동금리가 살살살살 오르기 시작해서 고정금리를 일부 앞지르는 상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보니까 4대 은행이라고 하죠.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여기를 종합해봤더니 신규 코픽스 연동하는 이 변동금리 대출이 연 3.719에서 5.060%다. 그러니까 5%가 넘어가는 거예요. 최상단은. 물론 이제 모든 변동금리가 고정금리 대출보다 이 금리가 높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가 고정금리의 낮은 금리를 앞지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변동금리 대출도 고정금리 대출 금리만큼 올라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위험성이 크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대부분 받았던 건 고정금리의 금리가 너무 높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뭔가 딱 보기에 앞자리가 다르다 보니까 그쵸. 2%와 3%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이게 몇백만 원 차이가 나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특히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다 보니까 0.1%포인트 차이도 뭐 30년 대출을 받게 되면 몇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앞자리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당연히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주담대 가입자의 약 75% 정도가 변동금리 대출을 가입을 한 거고요. 실제로 하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에 새롭게 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79.3%, 뭐 거의 대부분이죠. 그리고 신규가 아닌 쌓여있는 이미 대출을 받아가신 분들을 보니까 그게 75.5%가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셨더라.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내 금리도 올라간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서도 지금 당장의 금리가 굉장히 낮아 보이니까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을 하셨었는데 이게 이제 슬슬 올라가기 시작한다. 고정금리 대출은 올랐다라는 소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르기 전에 이미 시장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선반영이 되어 있었던 거고 이제는 코픽스 금리도 올라가면서 변동금리 대출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금리가 오를 일만 남아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최근에 미국 중앙은행도 이제 내년에 금리 3번은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내년에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라 당분간 변동금리로 대출받으면 금리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안 오르고 있었던 변동금리 대출은 오를 일만 남았고 고정금리 대출도 선반영돼서 많이 오르긴 했으나 그래도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시장금리의 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어요. 뭐 짧게는 내년 상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인플레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이 인플레 상황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또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거에 여부에 따라서 대출금리는 올라갈 텐데 지금보다 떨어질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받는 대출금리가 가장 낮은 금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민이 돼요. 네. 지금처럼 금리가 많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금리 인상기에는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무조건 나은 건가요? 지금 당장에 보기에는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금리 상승기에는 고정금리 대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게 거의 이론적인 건데 대부분 상황에서 우리가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하든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하든 큰 차이는 사실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정금리 대출이 사실 조금 더 높기는 했었지만 변동금리가 그만큼 쫓아가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전체적인 긴 기간으로 봤을 때는 뭘 선택하든 그렇게 큰 차이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금리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올라가는 게 가파르다 보니까 그리고 향후 짧게는 1년 혹은 길게는 2년 안에 계속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다들 예상은 하고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고정금리 대출을 받아놓는 게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다. 그리고 심지어 이미 변동금리 대출을 받고 계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다들 보고 있는 게 조금 우세합니다. 그래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인 것처럼 그런 느낌. 그렇죠. 오늘 금리가 당분간은 가장 낮은 금리일 수 있다. 네. 갈아탈 때는 어떻게 돼요? 내 기존에 변동금리로 대출을 이미 받은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내가 고정금리로 갈아타야지 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더 나가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게 되는데 이건 타행으로 이전할 때 그러니까 A은행에서 내가 대출을 받고 있다가 B은행으로 이전을 하는데 그게 조기에 상환하게 될 경우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4대 시중은행을 보면은 같은 은행에서 고정에서 변동에서 고정으로 갈아탈 때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4대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이것들은 해당 은행에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또 중도상환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 판단을 해서 가능하다면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앞으로 향후 금리 인상에 따라서는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의 허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대출 갈아탈 때 가산금리를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가산금리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마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출을 실행을 할 때 기준금리는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변동금리 대출은 코픽스 금리가 바뀜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원가입니다. 원가이고 이 가산금리라고 하는 건 마진인데 원가는 바뀔 수 있지만 이 마진은 한번 정해지면 바뀌지가 않아요. 아 정말요? 예, 우리가 파도가 치는 배 위에 서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파도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이게 기준금리고. 멀미나요. 네. 내가 서 있는 내 키가 가산금리다. 아하. 내 키는 줄어들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일단 제가 무조건 소장님보다 금리가 싸네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가산금리는 그래서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신용등급이 바뀌거나 이럴 때 우리가 금리나 요구권 이런 걸 쓰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뭐 구두 벗는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 가산금리 한번 정해지면 끝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조금 낮아서 여기 은행이 금리를 조금 더 낮게 잡네라고 하더라도 혹은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려고 보니까 이 고정금리 대출이 조금 더 낮네 하더라도 가산금리가 그거보다 훨씬 더 이걸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차이가 크게 난다면은 이런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가산금리는 끝까지 간다 생각하시고 그 금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에 선택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대출 받을 때 그 대출 상품을 구입한 일종의 계약서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요즘에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게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출 상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달간 은행에서 판매됐었던 대출 상품들의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은행연합회에서 공시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고를 할 수는 있죠. 쭉 보시면 A라는 은행은 보통 가산금리가 신용대출은 꽤 많이 높게 붙는구나. B라는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에 조금 많이 붙이네. 이런 것들에 대한 추세는 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대출을 선택을 하시는 게 조금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는 그 주택담보대출이든 개인적으로 받는 신용대출이든 대출이 더 어렵다고들 하거든요. 그렇죠. 다른 부채까지 다 계산해서 대출한도 정한다라고 하던데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기존에는 우리가 중도상환 수수료, 뭐 가상금리 요 정도만 계산을 하고 낮은 걸로 갈아타는 게 유리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또 하나 변수를 생각해야 될 게 대출 규제입니다. 갈아타려고 봤는데 대출이 안 나옵니다, 고객님라고 해버리면 이것도 또 골치 아픈 상황이니까요. 근데 내년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해질 규제가 DSR 규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버는 연봉의 40% 이내에서만 1년 동안 갚는 원금과 이자를 넘어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40%는 2천만 원이잖아요. 네. 내가 1년 동안 갚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합이 2천만 원을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게 뭐 DSR 40% 이런 규제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확대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는 40%를 넘어가도 대출이 나오셨던 분들도 갈아타려고 보니까 이 규제 때문에 적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출을 받으실 수 없는 분들. 그래서 이것부터 일단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또 내년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조금 더 이제 이 방향이 완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보다 더 조여질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지금 예고된 대출 규제보다 더 어떻게 보면 조여질 경우에 대출이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미리 좀 확인을 해보시고 갈아타실 분들은 가능할 때 미리미리 움직여 두시는 게 낫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올해도 그랬잖아요. 전체적인 은행의 대출 한도를 5에서 6%로 제한하다 보니까 조기에 은행들이 대출 영업을 마감해버리는 네.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걸 연간 단위로 끊는 게 아니라 이제 분기 단위로 감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당 분기 초에 고객이 몰리게 되는 이런 369, 사례들이 12월에는 어렵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대출의 한도가 거의 끝나가는 369, 12월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초에 1, 4, 7, 10 뭐 이럴 때 은행을 방문하는 게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야, 이제 이사하거나 집 사려고 하시는 분들 이제 고려하셔야 될 일정이 하나 더 늘어난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그 대출금리 많이 내라고 요구를 하는 와중에 예적금 금리도 꽤 올라갔습니까? 네, 정말 이례적인 현상이 있었죠. 기준금리가 인상하는 날 바로 예금 금리가 올라가는 정말 특이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금융위에서 자꾸 눈치를 주니까 저도 시중은행들이 사실 처음 봤어요. 그렇죠. 네. 정말 다들 오랫동안 이 경제 쪽을 들여다보신 분들은 진짜 처음 보는 현상일 텐데 기존까지는 은행이 굳이 예금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게 눈치 봐서 다른 은행 올리면 슬금슬금 올렸었는데 지금은 대출 금리는 계속 가파르게 오른다라는 뉴스가 몇 달째 들려오는데 예금 금리는 안 오르다 보니까 불만들도 많이 쌓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 당국에서 은행들 너희 예대 마진 차이가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라고 자꾸 눈치를 주다 보니 이번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올렸을 때 이때다 뭐 기다렸다는 듯이 시중은행들이 올리긴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출이 없으신 분들은 그게 반가운 소식이겠지만은 대출이 있으신 특히나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요? 이 예금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건 코픽스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 코픽스 금리라는 건 은행이 시중에서 예금 같은 단기성 자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때 얼마의 비용을 들였느냐인데 예금 금리가 올라갔다는 건 고객한테 줘야 될 돈이 많아졌다는 거고 즉 은행들이 고객한테 돈을 빌려오는 비용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코픽스 금리라는 건데 예금 금리가 찔끔 오르다 보니까 코픽스 금리가 당연히 오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12월 15일 코픽스 금리도 오르고 지금 또 예금 금리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1월 15일에 발표될 코픽스 금리도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럼 코픽스 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 대출 금리는 다 올라갈 테니까 사실 예금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예금 금리 올라간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도 조만간 당분간은 연말에도 그렇고 연초에도 그렇고 은행들은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판 적금이나 이런 것들 파는 수요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쌓이다 보면은 코픽스 금리는 당분간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즉 변동금리 대출도 고정금리 대출처럼 올라갈 요인만 남아 있다. 조금 씁쓸한 소식입니다.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약간 조선보사 같기도 하고요. 이 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분 중에
예적금도 하나쯤 가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내가 대출 이자를 내고 내가 나한테 이자를 준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뭐 그래도 안 올리는 것보다 낫기는 합니다만 예금이 요게 있다면요. 그래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근데 기본적으로 대출이 잘 안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금리가 오른다 이럴 때 대출을 새로 받거나 예. 연장하려는 분들 그러면 우리가 짚어드린 것들 말고 그 밖에 어떤 것들 주의하면 좋을까요? 또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정말 무슨 학원을 다녀야 될 정도로 공부할 게 많아졌는데 주말 사이에 요 뉴스 접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주택 구입을 위해서 2금융권 대출을 받았는데 1금융권 대출 이자가 올라가 버렸더라. 이게 보통 우리가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신용 점수가 떨어져서 다른 대출을 받을 때 문제가 생겨요라고 알고 계신데 사실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영향을 미치는 게 거의 미미하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2금융권에 대출을 받았다라는 정보만 1금융권에 취합되다 보니까 1금융권에서 신용대출 갈아타서 만기가 됐을 때 갱신할 때 갑자기 그 대출 금리가 3%포인트나 올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깜짝 놀라서 이제 문의를 하니까 2금융권 대출이 잡혀서 그렇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2금융권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었구나. 이게 조정이 돼서 좀 내려가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례에서처럼 보통 1금융권 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금리가 오히려 1금융권보다 낮은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뭐 보험사 대출이나 네.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렇게 받으신 분들이 1금융권 신용대출을 갱신하는 상황이 왔을 때는 그런 것들은 조금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내 금리가 오른 게 그냥 단순히 뉴스에서 들리는 것처럼 기준금리 올라가서 내 신용대출 금리가 올랐나 보다 이게 아니라 나의 신용점수라든가 내가 받은 대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 은행이 잘못 알고 금리를 올리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참 따져볼 게 많은데 한 번에 3%포인트나 금리가 올랐다. 이 네. 대출금리가 비싸졌다. 요 사례가 뉴스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네. 이분은 그래서 어떤 결말을 맞게 됐습니까? 요분은 2%포인트 정도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는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게 이게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거다라는 것들을 은행에다 이제 알려줬고 은행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뭐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해서 다시 깎이기는 했는데 사실 모르고 지나갔다면 계속 그 비싼 금리를 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2금융권 대출을 갖고 계시고 1금융권 대출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만약에 2금융권 대출이 담보대출이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로 인해서 1금융권 대출의 금리가 높아졌다. 그러면 1금융권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우리 금리인하 요구권이라는 거 있잖아요. 물론 이제 수용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지만 내 급여가 올라가고 혹은 뭐 직급이 올라갔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안정적인 회사로 이직했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 요즘에 모바일로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금리를 낮추는 이 대출 쇼핑을 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돈 아끼는 방법이다. 돈 벌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알아서 챙겨주는 건 없군요. 네, 이 그렇습니다. 권리 앞에 잠자는 자의 권리는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는 거 다시 확인이 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쭤볼까요? 네. 대출 금리는 당분간 오른다고 했고 예적금 금리도 그러니까 좀 올라갈 것 같다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연초까지는. 예적금 상품 어떻게 골라서 가입하면 좋을까요? 돈이 예를 들어 한 달에 나는 50만 원 적금 부을 수 있어라고 하더라도 이거 쪼개서 하세요. 10만 원, 20만 원, 뭐 20만 원 이런 식으로 쪼개야지 혹시나 조금 더 좋은 예금 상품, 적금 상품이 나오면은 깨가지고 다시 가입할 수 있으니까 한 번에 큰 돈 묶지는 마시고 쪼개가지고 가입하시되 연초, 연말 요때쯤에는 특판 적금, 특판 예금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예금 혹은 적금 하실 분들이면 연말 연초까지는 기다렸다가 조금씩 쪼개가지고 조금씩 가입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새 미리미리 판촉 많이 하고 상품 주고 뭐 이런 데도 있던데 그렇죠. 그래요. 연초까지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